어머님, 이 일기장 제 엄마 글씨체예요. 청소 도중 발견한 일기장을 쥔 요양보호사 지은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입은 사모님 미란이 도자기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너무나 경멸스러워서 지은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월세 50만 원이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지은에게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글씨가 적힌 이 일기장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던 가난한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상위 1% 재벌가 사모님이 왜 지은의 엄마 일기장을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따뜻한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님, 이 일기장 제 엄마 글씨체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사모님의 찻잔이 챙그랑 흔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지은입니다. 올해 45살이고요. 서울 노원구 월세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평창동 대저택이었죠. 밖에서는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 요양보호사로 이 집에 들어온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니까 빚 갚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죠. 그날 저녁 사모님 최미란 씨는 백화점 VIP 파티에 가셨어요. 지은 씨, 오늘은 서재 청소 좀 해놔요. 먼지 하나 없이 차갑게 명령하시고는 샤넬 코트를 휘날리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죠. 네, 사모님.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깔린 카펫은 페르시아산이라고 했어요. 수천만 원짜리래요. 벽면 가득 값비싼 책들이 꽂혀 있었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화분 하나가 쾅 하고 떨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죠. 다행히 깨지진 않았지만 흙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치워야지. 저는 급하게 흙을 쓸어 담았어요. 그런데 금고 뒤편, 좁은 틈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책이었어요. 아니, 일기장이었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된 표지였는데 겉은 화려했지만 모서리가 많이 낡아 있었죠. 이게 뭐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속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5월 3일 우리 아가 지은이 천리가 났다. 천리, 지은이 제 이름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더 읽어 내려갔어요. 지은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우리 딸 사랑해. 그 글씨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 친정 엄마,
글씨체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난했지만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죠. 엄마가 남기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찢어진 공책에 적으신 가계부였어요. 그 가계부 뒤편에 가끔 일기를 쓰셨는데 바로 이 글씨체였습니다. 동그랗게 쓰시던 이응, 길게 내리 그으시던 이, 삐뚤어진 히읗,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왜, 대체 왜, 이 화려한 저택, 서재 금고 뒤편에 엄마 일기장이 있는 거죠? 지은이 발바닥에 북두칠성 모양점이 있다. 우리 딸만의 특별한 표시, 북두칠성. 저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확인했어요. 있었습니다. 오른발 발바닥 정중앙에 점 7개가 국자 모양으로 박혀 있었어요.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점이 일기장에 적혀 있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왜 사모님 집에 엄마 일기장이 있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삐삐삐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모님이었습니다. 벌써? 파티는 3시간은 걸린다고 하셨는데 다급해졌어요. 저는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뛰어가려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사모님 최미란 씨가 서 계셨습니다. 샤넬 코트는 벗지도 않으신 채 저를 노려보고 계셨죠. 그 눈빛,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그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명품 구두 굽소리가 똑똑똑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게 뭐야? 내놔. 사모님. 이건 내놓으라고 했어. 탁! 사모님이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얼굴에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일기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엄마 거예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사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뭐라고? 제 엄마 일기장이에요. 왜 여기 있는 거죠? 대체 왜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모님은 몇 초간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비웃으셨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역시 가난한 것들은 남의 물건을 훔쳐가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거짓말 아닙니다. 이 글씨체는 분명 닥쳐. 사모님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서 일기장을 확 뺏으려고 하셨습니다. 직. 그 바람에 일기장 한 페이지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하늘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천 조각. 저는 재빨리 그걸 집어들었어요.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아주 작은 아기 베넷 저고리 조각.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하얀 천에 연두색 실로 지은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어요. 엄마 솜씨였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셨다던 그 베넷 저고리 왜 여기 있는 거죠? 사모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어요.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사모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제 엄마 물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닥치라고 했잖아. 이 도둑년아. 도둑년. 그 말이 귓속으로 박혔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훔친 것도 없어요. 그저 제 엄마 물건을 찾았을 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저는 쫓겨났습니다. 폭우 쏟아지는 밤, 십시반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현관문 밖으로 내몰렸죠. 하지만 저는 일기장만큼은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일기장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엄마는 너만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단다. 눈물이 났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일기장 속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사모님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빼앗으려 했던 이유.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엄마가 왜 이 일기장을 쓰셨는지, 그리고 왜 그 일기장이 저 화려한 저택에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하지만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요. 그날 밤 저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 5,000원, 지갑에 남은 돈은 딱 8,000원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만큼은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찜질방 구석, 가장 어두운 자리에 누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1979년 4월 15일. 오늘 아기를 낳았다. 3.2kg. 건강한 딸이다. 1979년 4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손이 또 떨렸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아기라고 하셨다. 발바닥에 점 7개가 북두칠성처럼 박혀 있어. 특별한 아이래. 남편은 오늘도 안 왔다. 술 마시러 갔다고. 하지만 괜찮아. 내가 이 아이 하나만은 꼭 지켜낼 거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분명 제 엄마 일기가 맞았어요. 엄마는 가난했지만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단칸방에서 낮에는 식당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하시면서 저 하나 키우셨죠. 그런 엄마가 왜 이런 일기장을 남기셨을까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5월 3일. 지은이 첫니가 났다. 아래 앞니 2개.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쳐다봤다. 6월 10일. 지은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지은이가 웃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웃음.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기였던 제가 자라는 과정이 하루하루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기 내용이 달라졌어요. 9월 15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더라. 지은이를 보더니 사진을 찍어갔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확인 차 왔다고만 하고 갔다. 불안하다. 뭔가 이상하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9월 20일. 또 왔다. 이번엔 여자도 같이 왔다. 나이는 40대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옷을 입고 귀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지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내 아이 같다고 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냥 같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린다. 무서워.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내 아이 같다고? 누가요? 왜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9월 25일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지은이를 낳았던 그 산부인과에서 혈액 검사 결과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시 오래. 이상하다. 왜 갑자기? 지은이는 건강하다고 하지 않았나?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나가고 없었어요. 그 다음 장 10월 1일 믿을 수가 없다.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아기가 바뀐 것 같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내가 직접 낳은 아이인데. 하지만 선생님은 혈액형이 다르다고. 나는 O형, 남편은 O형. 그런데 지은이는 AB형. 이럴 수가 없다고. 머리가 하얘졌다. 손발이 얼음장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기가 바뀌었다고? 저요? 10월 5일. 그 여자가 또 왔다. 이번엔 변호사도 같이. 당신 아이가 내 친아들일 수 있다고. 남편의 외도로 낳은 아이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몰래 바꿔치기 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증거가 있다며 서류를 내밀었다. DNA 검사 결과 지은이는 내 친딸이 아니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일기장을 쥔 제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친딸이 아니라고? 그럼 저는 누구죠? 제 친엄마는 누구란 말입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월 10일 그 여자 이름은 최미란. 재벌 건설사 회장 부인. 남편 몰래 외도 상대의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우리 아기와 바꿔치기 했다고. 진짜 딸을 돌려달라고 울며 애원했다. 하지만 미라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 같은 거지가 내 친딸을 키울 수 있어?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떳떳하게 키우는 게 나아. 당신은 내 아들을 잘 키워. 매달 돈은 보내줄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제 눈물이 번졌어요. 10월 15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가 협박했다. 소송 걸면 당신은 무조건 진다. 우린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당신 남편도 사업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지은이를, 아니,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저를 지키지 못하셨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저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10월 20일 결국 계약했다.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대신 이 아이를 절대 내 딸이라고 말하지 않기로. 지은이라는 이름도 내가 지은 거지만 이제 이 아이는 최미란의 아들. 내 진짜 딸은 최미란이 키운다. 이 일기장만 몰래 가져왔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사모님 최미란이 그렇게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는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이 일기장은 30년 전 범죄의 증거였으니까요.
아기 바꿔치기. 저는 최미란의 친딸.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진짜 최미란의 아들은 제가 누려야 할 부와 사랑을 받으며 자란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가슴에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니, 저를 키워주신 그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친딸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분. 지은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분은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진짜 엄마였다는 걸. 돈도 권력도 없이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던 분. 반면 최미라는 제 친엄마였지만 저를 버린 사람.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찾지도 않았죠. 30년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 일기장만 금고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증거인멸용으로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찜질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일기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최미란을 만나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최미란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 여자가 저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잔인함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다시 평창동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그 대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담장, 검은색 철문, CCTV가 사방에 달려 있었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최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 유지은입니다. 사모님.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세요. 당신 같은 도둑과. 할 말 없어요. 도둑이라는 말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저 도둑 아닙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야말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철문이 위익 열렸어요. 최미란이 직접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흰색 실크 가운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아침인데도 완벽하게 화장을 하신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거 다 읽었습니다. 30년 전 일도 다 알아요. 최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들어와. 짧게 말하고는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크리스털 샹들리에. 최미란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셨어요. 앉아.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래서 뭘 알았다는 거야? 1979년 10월
사모님이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 저는 사모님의 친딸이고 사모님 아들은 제가 키워야 할 아들이었다는 거. 최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탁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어쨌다고요? 30년간 제 인생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반지하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날 뻔하고 빚에 쪼들리면서요. 그런데 제자리에 있던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넓은 집에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자랐겠죠. 최미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시더니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래, 맞아. 내가 내 친딸이지. 혈육이지. 하지만 그게 뭐?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에도 말했어. 가난한 것들이 무슨 수로 아이를 키워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그 아이한테 낫다고.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인생인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최미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권리? 아? 비웃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권력 있는 사람이 가져. 넌 그걸 몰랐어? 45년을 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저는 사모님 딸이니까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그 순간 최미란이 다가왔어요. 제 턱을 손으로 확 잡으셨습니다. 내 권리, 웃기는 소리 마. 법적으로 넌 유지은이야. 호적에도 유지은으로 올라가 있어. 내 아들은 최준호로 등록돼 있고 DNA 검사하면 금방 밝혀질 거 아닙니까? 최미란이 손을 놨어요. 그리고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해봐. DNA 검사. 하지만 알아? 그거 하려면 내 동의가 필요해. 내가 동의 안 하면 법원도 어쩔 수 없어. 게다가 30년이 지난 일이야. 공소시효도 다 지났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일기장은요? 증거잖아요.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최미란이 그걸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거 내놔. 싫어요. 서로 일기장을 잡아당겼습니다. 찌익. 그 순간 일기장이 찢어졌어요. 정확히는 뒷표지 안쪽 부분이 뜯겨나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건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걸 집어들었어요. 하얀 천, 손바닥만 한 크기,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연두색 실로 지은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어요. 제 이름, 아니, 제 친엄마가 저를 위해 수놓은 이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 이름이 수놓아져 있어요. 지은이라고. 이건 사모님이 저를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최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닥쳐. 그냥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고는 제 손에서 베넷 저고리를 빼앗았습니다. 이딴 거 아무 의미 없어. 증거도 안 돼. 그 말과 동시에 베넷 저고리를 바닥에 던지셨어요. 휙. 하얀 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아니, 친엄마가 저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주신 거였을 텐데, 30년간 일기장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베넷 저고리, 나가, 당장 나가, 최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안 나갑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권리? 내가 가진 게 뭔데? 증거라고는 고작 낡은 일기장 하나. 변호사? 돈 없잖아. 소송? 비용도 없을걸?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말이야. 최미란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면 제일 피해보는 건 누굴까? 바로 준호야. 내 아들. 아니, 내 친오빠지. 친오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호는 아무 죄 없어. 그 애도 몰라. 자기가 바뀐 아이란 걸. 내가 이 일을 터뜨리면 준호 인생도 망가져. 그래도 괜찮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돌아가. 일기장도 놓고 가고. 그럼 내가 봐줄게. 일자리 정도는 구해줄 수 있어. 일자리. 마치 거지한테 동량 주듯이 하는 말투였어요. 사모님,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필요합니다. 30년간 빼앗긴 제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최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고집 한번 세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명심해. 나한테 맞서면 넌 끝이야.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똑똑똑 구두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노, 슬픔, 억울함 다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무력감이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제가 저 여자를 이길 수 있을까? 그날 집을 나섰습니다. 철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지은 씨, 돌아보니 정원사 아저씨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분. 조심하세요. 사모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돌아가셨어요. 무서운 분.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최미란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제가 앞으로 어떤 지옥을 겪게 될지, 그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반지하 방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형광등을 켰습니다.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 놓인 건 전부였어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옷 몇 벌,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일기장과 베넷 저고리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미 5천만 원. 빚이 있는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지은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딱딱한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입니다. 유지은 씨 명의 계좌와 재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 통보 드립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압류요? 무슨 소리예요? 채권자 측에서 신청한 건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법원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채권자가 누군데요? 최미란 씨입니다. 툭.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미란. 그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법원에 갔습니다. 민사집행과 앞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채권자 최미란, 채무자 유지은, 청구 금액 5천만 원, 사유 근로계약 위반 및 귀중품 절도 혐의로 인한 손해배상, 절도 혐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일기장은 제 엄마 거고 베넷 저고리도 제 거였어요. 변명하고 싶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담당 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럼 국선 변호사 신청하시든지요. 하지만 지금은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니까 계좌는 못 쓰십니다. 계좌를 못 쓴다고? 그 말은 월세도 못 낸다는 뜻, 밥도 못 먹는다는 뜻. 법원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핸드폰을 켜서 계좌를 확인했어요. 잔액 영원, 정지된 계좌라고 떴습니다. 그 순간 또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3일 지났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좀 사정이 생겨서. 사정? 지난달에도 사정이라며 미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다음 세입자 이미 구했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3일 남았어요. 3일 안에 50만 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자리도 없고 계좌도 정지됐는데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경찰서였습니다. 유지은 씨? 은평경찰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절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누가 고소를 했는데요? 최미란 씨입니다. 고가의 골동품 일기장과 가족유품을 절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제 엄마 거예요. 저는 훔친 게 아니라. 해명은 내일 하세요. 조서 작성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제 정체성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월세 미납 시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쪽지를 떼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건 계란 3개,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습니다. 3,000원짜리 컵라면 후루룩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를 키워주신 그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제게 따뜻한 밥을 먹이셨던 분.
지은아, 엄마는 못 먹어도 너만 잘 먹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 밥을 제게 주시던 분, 그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저는 혼자였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지은 씨?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은 목소리. 저 누구세요? 최미란 변호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최미란 변호사, 그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께서 제안이 있으시답니다. 제안요? 일기장과 베넷 저고리를 돌려주시면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빚 5천만 원도 대신 갚아드리겠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 게다가 일자리도 소개해드리겠답니다.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300만 원. 제가 평생 벌어본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어떠세요? 좋은 제안 아닙니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답변 주세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시면 고소 그대로 진행됩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다시 펼쳤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엄마 글씨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일기장을 넘기면 5천만 원 빚이 없어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편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럼 30년간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거야. 엄마가 남기신 유일한 증거도 사라지는 거고. 새벽 4시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B-, B-,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돈은 없어도 내 기억까지 팔지 마.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안 돼. 이건 팔 수 없어. 엄마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진실이야. 돈 때문에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일이면 경찰서 가야 하고, 모레면 집에서 쫓겨나고, 일주일 후면 길거리에 나앉을 텐데, 과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미란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것. 엄마가 지켜준 진실을 저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은평경찰서 2층 형사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형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유지은 씨 맞죠? 네. 최미란 씨가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골동품 일기장 한 권, 시가 500만 원 상당, 가족 유품인 베넷 저고리 1점 훔쳤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있었죠? 그게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30년 전 아기 바꿔치기? 그걸 믿어줄까?
저기요. 형사님, 그 일기장은 제 엄마가 쓴 거예요. 제 이름도 적혀 있고, 제 어릴 때 일도 다 적혀 있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넘겼어요. 최미란 씨 측 주장은 다릅니다. 당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서재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그리고 자기 엄마 거라며 억지 주장을 한다고요. 억지가 아니에요. 진짜 제 엄마 글씨체예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표정은 차가웠어요. 유지은 씨, 지금 흥분하면 안 됩니다. 증거 있으세요? 그게 당신 엄마 거라는 일기장 내용이 증거예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제 발바닥 점도 적혀 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단 일기장 제출하세요. 감정해봐야 합니다. 안 됩니다. 소리쳤어요. 제출하면 최미란이 없애버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에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지은 씨, 증거 제출 안 하시면 수사 진행 못 합니다. 그리고 최미란 씨 측 변호사가 와 있어요. 당장 구속 수사 요청했습니다. 구속.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구속이요? 절도 혐의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저는 도망 안 갑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형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유치장에서 하룻밤 지내셔야겠어요. 내일 영장 심사 받으시고요. 형사님, 제발 따라오세요. 그렇게 저는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철창문이 쾅 닫혔어요. 좁은 방, 회색 시멘트 벽, 차가운 바닥, 구석에 화장실이 있고 창문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교도관이 밥을 넣어줬습니다. 플라스틱 식판, 밥 한 공기, 김치 조금, 된장국.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를 키워주신 그 엄마가 생각났어요. 제가 밥 안 먹으면 지은아, 엄마 마음 아프니까 한 숟가락만 더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 지금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오후 3시쯤 교도관이 왔습니다. 유지은 씨, 면회 왔어요. 면회요? 누가 왔을까? 친구? 아니, 저한테. 친구도 없는데 면회실로 갔습니다. 투명 아크릴판 너머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최미란의 변호사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 명품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지은 씨.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왜 왔어요? 사모님 제안 다시 전달하러 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아크릴판에 붙였어요. 일기장과 베넷 저고리 넘기시면 빚 5천만 원 탕감, 일자리 제공, 월급 300만 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당장 석방 시켜드립니다. 석방?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거절하면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구속수사 진행되고 재판 가고 유죄 판결 받으면 징역 1년 이상 전가자 되는 거죠. 그 후에는 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내일 집주인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짐 다 버려질 거예요. 월세 50만 원, 3개월치 미납. 그것도 소송 걸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지은 씨,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고작 낡은 일기장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칠 건가요? 그게 고작 일기장이 아니에요. 제 엄마가 남기신 유일한 증거예요. 증거, 법원에서 인정도 안 해줄 거예요. 30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DNA 검사, 사모님이 동의 안 하면 법원도 못 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여기 사인만 하세요. 지금 당장 자유의 몸 됩니다. 5천만 원 빚도 없어지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한참 쳐다봤어요. 서명 한 번이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따뜻한 방, 제대로 된 밥, 월급 300만 원. 하지만 그럼 30년간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거야.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일기장도 사라지는 거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재촉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만은 지켜야 해. 그게 사람이야. 눈을 떴습니다. 싫어요. 뭐라고요? 사인 안 합니다. 일기장은 절대 안 넘겨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해요. 엄마가 지켜주신 진실을 저도 지킬 거예요.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당신 선택이니까.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모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탁!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어요. 철창문이 닫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제 선택이 맞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창문 너머 초승달이 보였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철컥. 유치장 문이 열렸어요.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유지은 씨, 나오세요. 네, 석방됐어요. 석방이요? 누가요? 보석금 내신 분 계셔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석금? 누가 절 위해 보석금을 냈다는 거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 로비. 거기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검은색 정장, 안경을 쓴 남자. 유지은 씨?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제가 왜? 설명은 밖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정신없이 따라 나갔어요. 경찰서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10년 전 기억하세요? 노원구 무료급식소. 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장학금 끊겨서 밥도 못 먹고 다닐 때 유지은 씨가
따뜻한 밥 주셨죠? 힘내세요. 꼭 좋은 날 올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제가 봉사활동할 때 만났던 학생. 그게 당신이었어요? 네. 그 덕분에 힘냈고 사법고시 붙었어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절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지은 씨 사연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석 변호사 사무실은 종로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3층 건물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가득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일단 차부터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기장 보여주시겠어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벨벳 표지, 모서리가 달아있는 일기장.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이게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네. 글씨체부터가 30년 전 방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요. 게다가 종이 상태, 잉크 번짐 정도 모두 1970년대 후반 것이 맞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일기장만으로는 법원이 인정 안 해줄 거예요. 최미란 측에서 누군가 조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지만 김 변호사가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일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면 분명 결정적 증거를 남겨뒀을 거예요. 책상 위 스탠드를 켰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 일기장을 비췄어요. 여기 보세요. 뒷표지 안쪽. 뭔가 두껍게 느껴지지 않나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정말로 뒷표지가 다른 부분보다 두꺼웠어요. 이건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가 서랍에서 핀셋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봐야겠어요. 표지 모서리에 핀셋을 댔습니다. 천천히 벨벳 천을 드러냈어요. 그 안쪽 두꺼운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있어요. 뭔가 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누렇게 바른 A사 용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확인서. 그 제목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이게 숨이 막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1979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피검사자 최미란 검사 대상 영하여 결과 혈액형 불일치로 인한 친자관계 불성립.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래 더 있어요. 영아 신체 특징. 발바닥 우측에
7개 북두칠성 형태, 체중 3.2kg, 예방접종 기록, BCG 1979년 5월 2일 접종, 제 발바닥을 봤습니다. 북두칠성점,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의사 서명도 있네요. 산부인과 과장, 박준혁인, 김 변호사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책상에 놓았습니다. 유지은 씨,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입니다. 정말요? 눈물이 났어요. 네. 30년 전이지만 병원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이라면 기록 보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최미란의 친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류와 일기장 내용, 그리고 유지은 씨 신체 특징까지 모두 일치하니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미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서류 들고 병원 찾아가면 분명 방해 공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서류 사본부터 여러 장 만들어야 해요. 원본은 제가 금고에 보관하고요. 김 변호사가 일어나 복사기로 갔습니다. 서류를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위잉 마이너스, 복사기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엄마가 쓴 글씨들. 지은아,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 이 일기장을 꼭 간직해. 이게 유일한 증거니까. 손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증거 찾았어요. 김 변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사본 5장을 들고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준비했어요. 내일 바로 서울대병원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유지은 씨는 집에 계세요. 최미란이 미행 붙였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조용히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맙죠. 10년 전 그 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가 제게 모텔을 잡아줬어요. 집은 위험해요.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TV도 있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지은 씨, 병원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록 있어요. 1979년 10월 10일자 검사 기록, 최미란 이름으로 된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어요. 정말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병원에서 공식 서류 발급받았어요. 이제 법정 증거로 충분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더요? 당시 담당 의사 박준혁 선생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연락처 알아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당연한 일이죠. 유지은 씨, 이제 준비됐어요. 최미란과 정면 승부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30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미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여자는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요.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엄마의 사랑과 김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병원 기록, 의사 증언, 일기장 감정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유지은 씨, 드디어 때가 왔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한별건설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최미란이 아들 준호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자리예요. 그게 저랑 무슨? 바로 그 자리에서 폭로할 겁니다. 최준호가 가짜라는 걸, 진짜 상속자는 따로 있다는 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 자리에서요? 네. 언론도 다 모이고 주주들도 다 모입니다. 최미란이 가장 권력을 자랑하는 순간, 그때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되셨죠?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주주총회 당일 서울 강남구 한별건설 본사 대강당 건물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김 변호사와 함께 입장했어요. 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기장, 병원 기록, 의사 증언서,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어요. 대강당은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붉은 카펫, 수백 개의 의자, 무대 위에는 한별건설 정기 주주총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저는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긴장되시죠? 네, 괜찮아요. 저 옆에 있으니까요. 오후 2시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최준호, 30대 초반, 잘생긴 얼굴, 명품 정장, 제 친오빠였습니다. 아니, 제 자리를 빼앗은 그 사람. 안녕하십니까? 한별건설 부회장 최준호입니다.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마이너스. 오늘은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경영권을 제게 이양하시기로. 그때였습니다. 연문이 열리고 최미란이 들어왔어요. 흰색 샤넬 정장, 진주 목걸이, 완벽한 메이크업,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 준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또 박수 소리, 짝짝짝짝 마이너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최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준호는 제 자랑입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MBA를 받았죠.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인재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최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최미란 씨 3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무대 앞까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 누구야? 뭐 하는 거야?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저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정식 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발언권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어요. 저는 무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최미란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당장 나가. 경호원, 최미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30년 전 제 친엄마가 쓴 일기장입니다. 여기 모든 진실이 적혀 있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 일기장 내용이 투사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1979년 10월 1일. 믿을 수가 없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바뀐 것 같다고 사람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10월 5일. 최미란이라는 여자가 왔다. 내 친딸을 돌려달라고. 최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나섰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1979년 10월 10일자 친자 확인 검사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병원 서류가 떴습니다. 피검사자 최미란. 결과 친자 관계 불성립.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설마. 준호가 비틀거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야,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최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여기 보세요. 발바닥을 보였습니다. 북두칠성점. 일기장에 적혀 있어요. 지은이 발바닥에 북두칠성 모양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병원 기록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스크린에 병원 기록이 확대됐어요. 영아 신체 특징. 발바닥 우측. 점 7개 북두칠성 형태.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유지은입니다. 45세. 최미란 씨의 친딸이고 진짜 한별건설 상속자입니다. 쿵. 최미란이 주저앉았어요.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쾅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가짜예요? 최미란이 준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라고. 하지만 피가 안 섞였잖아요. 30년간 거짓말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저 최미란의 욕심 때문에 이용당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찰칵 마이너스. 플래시가 터졌어요. 최미란 회장님, 30년간 아기 바꿔치기 사실 숨기신 건가요? 유지은 씨,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30년간 빼앗긴 제 정체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미란을 봤어요. 최미란 씨, 당신은 30년간 저와 준호 씨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조작했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최미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30년이나 늦은 사과. 주주총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경영권 이양은 무기한 연기됐고 최미라는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저는 강당을 나왔어요. 밖은 석양이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한테 가야죠. 엄마 산소에 이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경기도 작은 공동묘지 초라한 비석 앞에 섰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진실 밝혔어요. 일기장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신 이 일기장 덕분이에요. 30년간 간직해 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진짜 엄마였어요. 최미라는 부자였지만 엄마가 아니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석양이 비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엄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진실과 사랑,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2025년 봄,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길, 여기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지은이네 집밥, 소박한 간판이 달려 있어요. 아침 7시,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문 여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 김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냄새,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해주시던 그 냄새였습니다. 카운터여, 작은 선반을 봤어요. 거기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붉은 일기장이 예쁘게 전시돼 있었죠.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작게 인사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단골 손님이셨어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 백반 주세요. 여기 밥이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정갈하게 차려서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이 맛이야. 엄마 손맛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연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서. 엄마가 그러셨듯이요. 오후 2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김민석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유지은 씨.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최미란 씨, 1심 판결 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형은 아니네요. 네. 나이도 있고 초범이라서요. 하지만 회장직은 영구 박탈됐고 재산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어요. 그렇군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미움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호 씨, 연락 오셨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1년 동안 한 번도.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딸랑 마이너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준호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면 셔츠, 수염도 조금 자라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앉으세요. 자리를 권했어요. 준호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1년 전 그날 너무 충격받아서 도망쳤어요.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누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30년간 누나 자리를 빼앗고 있었잖아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준호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최미란이 저지른 일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우리 둘 다 엄마 잘못 만난 피해자라는 걸.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계세요. 면회 가주실 수 있나요? 최미란 씨가요? 네.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사과하고 싶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다음 날 오후, 경기도 어느 요양원, 김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깨끗하지만 소박한 2층 건물이었어요. 202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최미란이 누워 계셨습니다. 1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왔구나. 최미란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앉아라. 가까이 와.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최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아니, 내 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너를 버린 것도, 가난하게 자라게 한 것도 모두 내 죄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한 번만이라도 말하고 싶었어. 너를 낳아서 행복했다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최미란 눈에서. 하지만 돈과 체면 때문에 너를 버렸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엄마지.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거예요? 그래. 매일 후회해. 감옥에 가든 죽든 그게 내 벌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저는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알아.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각자 남은 인생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최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30년간의 악몽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찬 가게 열심히 하고 조용히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던 거니까요. 재산은요? 법적으로 유지은 씨가 상속자예요. 필요 없어요. 준호 씨한테 주세요.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일주일 후 가게 앞에 화분이 배달됐어요.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준호. 그 옆에 또 다른 꽃다발. 지은아,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엄마가 준호가 엄마 이름으로 보낸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글귀였습니다. 지은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사랑은 언제가 이긴다.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북두칠성, 제 발바닥에 있는 바로 그 별자리, 엄마가 주신 선물. 엄마, 저 행복해요. 돈은 없어도, 권력도 없어도 진실을 지켜냈고 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간 숨겨진 진실, 빼앗긴 정체성.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결국 이기니까요. 저처럼요. 해는 또 뜹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인생도 계속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이 작은 가게에서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 나눠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사연극장이었습니다.